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춘추 5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춘추 5패 세 번째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송양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춘추 5패라고 한다면 춘추시대 제후들 간의 회맹을 주재한 맹주를 일컫습니다. 이제 춘추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급격하게 약화되고요. 주나라 봉건체제, 혈연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의 원리가 도입이 되어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도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춘추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춘추시대에 혼란스러워져가는 그런 국제관계, 너무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니까 민초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불안감이 증폭되어져가는 그 시대에 조금이라도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국제회의를 일컬어서 우리가 회맹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회맹의 맹주를 일컬어서 패자라고 말을 하고요. 춘추시대 흔히 이제 춘추 5패라고 하는 5명의 패자를 우리가 들기도 하지요. 명분상으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당대 패권을 차지한 제후가 다른 제후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명분이 있어서요. 존양 왕위, 그래서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무찌른다. 계절존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후국들의 기존의 제후국들을 인정해주고 제후국들의 주권이 끊어진 그런 제후국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계절존망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명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패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의식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패자의 추대의식이 있게 되는데요. 패자가 재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자기 입술에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제후들의 입술에 그 피를 묻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순종 또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맹서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맹서문을 작성할 때도 여기도 의식이 있습니다. 맹주는 제물인 소의 왼쪽 귀를 절단해서 그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에다 먼저 발랐죠. 맹주의 입술에 바르고 제후들의 입술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조약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문에는 당시에 필요한 국제협약 또는 결의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신을 하는 자는 공동터벌로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약문을, 맹서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을 중심으로 해서 패자 중심의 회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맹으로는요. 기원전 651년에 제환공이 소집한 규구 회맹입니다. 그 다음에 631년 진문공이 소집한 천토회맹이 손꼽힙니다. 규구회맹에 있었던 맹서문을 좀 잠깐 보면요. 자, 아주 소박하고 실질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처벌해야 한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우대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 넷째, 관리들에게 벼슬을 세습시켜서는 안 된다. 다섯째, 황하의 물줄기를 자신의 나라에게 유리하게 구부려 제방을 쌓으면 안 된다. 자, 이러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주나라의 대의명분 또 주나라적인 예의범절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취급한다라는 것을 규구회맹의 맹서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춘추 5패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춘추 5패에 드느냐라고 하면 사마천의 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환공, 진목공, 송양공, 찐문공, 초장황 이렇게 5사람을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 5사람을 패자로 인정하는 것 같고요. 자, 순자는요. 제환공, 진문공, 초장황에다가 오왕 합녀, 월왕, 구천을 듭니다. 또는 오왕 합녀 대신에 오왕 부차를 들기도 하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준을 가지고 춘추 5패를 정의를 하는데요. 사마천이 얘기하는 춘추 5패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주나라적인 질서를 그래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순자는 힘을 중심으로 패자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환공, 찐문공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힘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고 누가 주도적으로 국제관계를 리드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기의 어떤 기준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오왕합려나 월왕구천 같은 경우에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힘을 가진 패자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춘추5패 이야기는 이 사람들 모두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양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실력 없는 명분은 패가 망신뿐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이 송양공과 관련돼서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송양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 송양공의 패자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자는 제환공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근데 그 제환공이 말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와 수조, 우리가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가와 수조들이 이제 환공의 유언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괴를 군주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이때 태자 소는 송나라로 쫓겨가게 됩니다. 달아나는 거죠. 그 후에 태자 소가 송나라의 도움으로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송양공의 도움으로 왕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을 통해서 초대 패자인 제환공이 죽은 다음에 제환공의 나라의 왕위를 후사를 송양공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업적 때문에 송양공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패자가 되었다라고 자부를 하게 됩니다. 자, 춘추 5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힘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송나라는 사실은 그 당대 춘추시대에 중원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원에 아주 소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친나라라든지 찐나라라든지 제나라, 초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힘으로 따지면 이류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송양공은 명분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환공이 죽은 다음에 패자국인 제나라의 후사를 세웠다는 그 명분 때문에 자기가 패자가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641년에 송양공이 이 제환공의 흉내를 냅니다. 제나라 땅 녹상에서 회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에서 회명을 갖는다라는 것은 송양공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제나라에 미치고 있거든요. 증나라 군주, 아주 적은 나라 군주입니다. 증나라 군주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송양공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오바를 한 거죠. 증나라 군주를 삶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별로 송양공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제후들이 힘은 없고 명분만 가지고 있는 송양공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겉멋이 들은 거죠. 송양공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가을 회맹을 하게 되는데 가을에 또 다른 회맹을 하게 되는데 초성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초성왕은 은근히 자기가 패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초성왕이 송양공을 포로로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망신을 주게 되는 거죠. 힘도 없는 네가 무슨 패자 노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송양공을 포로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양공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수치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송양공이 기원전 538년에 초나라를 칠 수는 없고 초나라의 동맹국인 정나라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정나라가 또 초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나라와 송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홍수라고 하는 곳에서 대체적으로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홍수에 도착하는 나라가 되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급히 군대를 모아가지고 홍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갖춰놓고요.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홍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송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에 도착한 초나라의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공자 모기 상당한 충신입니다. 공자 모기가 송양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공,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의 중간쯤 건널 때 공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병법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먼저 도착을 했고 이 상황을 예측을 하고 먼저 도착을 해서 먼저 진영을 꾸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송양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부상한 사람을 거듭 다치게 하지 않고 반백이 다 된 늙은이를 잡지 않으며 싸움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적은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 과인은 비록 나라를 잃은 분의 후손이지만 대열이 갖춰지지 않은 적을 향해 진격하라는 북을 치진 않는다. 자기가 패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롭지 않은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패자로서의 겉멋이들은 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명분만을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힘이 없는 패자이죠. 그래서 이미 공자 모기가 거듭거듭해서 이 송양공에게 간언을 합니다. 제발 너무 지나치게 나서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송나라는 그만한 패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힘으로 볼 때 우리는 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공자 모기가 거듭거듭해서 간언을 했습니다마는 송양공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께서는 전술을 알지 못합니다. 강한 적국의 사람이 좋지 않은 처지에 있고 군사의 대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입니다. 적의 처지가 불리할 때 북을 치는 것은 전술의 기본입니다. 라고 모기가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명분에 사로잡힌 그리고 패자로서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 송양공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패자가 명분을 또는 의를 중시하지 않고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적군을 대열을 미처 갖추지 않은 초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고 초나라를 공격하기를 멈춥니다. 이윽고 초나라가 강을 건너게 되죠. 초나라가 강을 건너게 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자 그 전투에서 숫자에서나 힘에 있어서나 전력에 있어서나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송나라는 초나라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게 되고요. 이때 송양공은 다리를 다치는 큰 부상을 얻게 되고요. 부상을 얻어서 고생을 하다가 이후에 얼마 가 있지 않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송양지인입니다. 송양지인이다. 우리가 송양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현실성 없는 명분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해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송양지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제 이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송양지인입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명분은 패가망신일 뿐이다.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송양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짤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송양공을 통해서 춘추 5패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춘추 5패는 어디까지나 명분보다는 힘이 중시되는 임시적인 그런 체제일 뿐이지 힘이 없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체제라고 하는 거 춘추 5패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